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작년에 이혼을 해서 혼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돌싱녀고요. 정말 이기적이고 못된 전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그들한테 한 방 먹이고 이혼을 했죠.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여느 집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이렇게 네 식구가 평범한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아빠 마중을 나가셨던 엄마가 뺑소니차에 치여서 돌아가시고 난 후 제 삶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아빠가 아무 잘못 없는 걸 아는데도 고등학교 때까지 괜히 아빠를 원망하고 미워했죠. 별일 아닌데도 사사건건 아빠와 부딪혔고, 대학 입시 때에도 제가 가고 싶은 학교와 아빠가 원하는 학교가 달라서 많이 갈등했고요. 그런 저와 아빠 사이를 늘 중재해준 게 언니였어요. 수인아, 아빠도 너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이러이러한 대학이 좋겠다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충고 정도로 듣고 흘려들어. 어차피 너 아빠 가라는 대학 안 가고 알아서 할 거잖아. 그런데 싸울 일 뭐 있어? 아, 몰라. 그냥 아빠가 말하면 다 짜증난다고. 언니는 아빠가 밉지도 않아? 나는 아빠 때문에 엄마 돌아가신 것 같아서 자꾸 화가 난단 말이야. 우리 중에서 아빠가 제일 괴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화낸다고 돌아가신 엄마가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잖아. 너도 좀 적당히 할 필요 있어. 아빠라고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겠어? 아니잖아. 나쁜 건 다 그 뺑소니 운전자야. 아빠도 우리도 아니라고. 언니는 이렇게 항상 차분하고 객관적인 데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언니를 내심 존경했고요. 언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고, 대학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도 하며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치이다 보니 아빠에 대한 미움도 옅어졌고, 전보다는 대화도 많이 하게 됐어요. 언니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몇 년을 정말 치열하게 일을 하더니 어느 날인가 자기 회사를 차리겠다고 식구들한테 선언했어요. 아니, 그래도 되겠어? 자금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하려고. 그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 나 대학 때부터 주식 투자한 거 있잖아.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고 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괜찮아. 언니는 아주 자신있고 당당하게 자기 목표를 말하는데 그런 언니가 어찌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당시에 저는 대학 졸업하고 1년간의 취준생을 거쳐서 겨우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몇 년간 인정도 받고 승진하며 잘 나가다가 딱 접고 자기 사업한다고 하니 이제 막 사회에 바를 때 모든 게 서툴고 어리버리했던 제게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보였어요. 언니의 설득에 걱정하시던 아빠도 결국에는 승낙하시며 응원을 하셨죠. 이렇게 집안이 또 새로운 분위기로 변하나 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입원하시게 됐어요. 당시 언니는 엄청 바쁘고 할 일도 많았음에도 아빠 병문안을 꼬박꼬박 잊지 않았죠. 저는 아빠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제가 너무 미워해서 저렇게 되셨나 죄책감도 들었고요. 병원에서는 아빠 상태가 무슨 손을 쓰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조금이나마 통증을 줄이고 편안히 마지막을 보내실 수 있게 하는 거에 모든 걸 맞추겠다고 했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언니는 담담해 보였어요. 그때도 저는 완전히 아빠한테 마음을 풀지 않았고 내심 너무 속을 썩인 저를 아빠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수인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 있으시대. 나한테? 갑자기 왜? 무슨 유언이라도 하시는 거야? 저는 겁이 덜컥 나서 안 들어가겠다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너랑 풀고 싶은 게 있으니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 너도 아빠랑 하고 싶은 말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피하지만 말고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봐. 언니의 설득에 저는 두려우면서도 조심스레 병실로 들어갔어요. 수인이 우리 둘째 언제 이렇게 커서 직장에 다니게 됐지? 어쩜 이렇게 이쁘게 컸을까? 뭐 이쁘기는 언니가 더 이쁘지. 수인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 때문에 엄마 먼저 하늘나라 보내서
그것 때문에 아빠 원망 많이 했지? 정말 미안하다. 순간 저는 눈물을 와락 터뜨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엉엉 울기만 했어요. 그런 저와 아빠의 손을 꼭 잡아준 게 언니였죠. 그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아빠는 엄마가 계신 곳으로 가셨어요. 장례를 모두 다 치를 동안에도 언니는 꿋꿋하고 담담하게 사람들을 맞이했고 모든 일정을 잘 마쳤죠. 저 역시 언니는 강하다는 걸 느꼈고 언니는 어느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새삼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 저의 착각이었음을 장례식 다녀온 후 그날 밤에 알게 됐어요. 원래 한번 잠이 들면 좀처럼 아침까지 깨지 않는 제가 그날은 웬일로 눈이 떠져서 거실로 나왔는데요. 아빠 방이었던 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에는 언니와 저밖에 없었으니 언니가 우는 건데 이제 와서 아빠가 돌아가신 게 슬퍼진 건가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방 안에서 언니 혼자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아빠, 나 무서워.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무서웠지만 그래도 아빠가 있으니까 잘 참았고 아빠가 있으니까 내 사업도 해보겠다고 했던 건데 그냥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나한테는 백이 없어. 어떻게 해. 우리 수인이는 또 어떡하고. 나 혼자서는 수인이 힘들 때 다독여주고 이렇게 세워주지 못할 것 같아. 아빠 수인이 걱정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흔들려서 잘 못해주면 어떻게 하지? 너무 걱정돼. 아빠 왜 이렇게 서둘러 갔어. 나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 아빠, 나 무서워. 보고 싶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언니 목소리에 저도 저절로 눈물이 났어요. 저는 가까스로 입을 틀어막고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고 말았어요. 언니는 항상 담담하고 모든 일을 차분하게 잘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어떤 일이 닥쳐도 괜찮다고 믿고 있었는데 언니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철없이 언니한테 틈만 나면 힘들다 위로해달라 너무 많은 어리광을 부렸었고요. 제가 얼마나 언니를 힘들게 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저는 언니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아빠한테도 미안했어요. 저는 가족들한테 걱정만 끼치는 철부지였던 게 부끄러웠고요. 그때 이후 저는 더 이상 징징대지 말아야겠다 결심했고 언니한테도 사소한 회사 일로 투정 부리는 일을 관뒀어요.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니 자연스레 회사 일에도 더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이사를 했어요. 언니한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너 혼자 진짜 괜찮겠어? 대학 때도 학교나 친구 집에서 밤샘 한번 해본 적 없는데 너 혼자 산다고 하니 좀 걱정된다. 힘들면 언제고 다시 집에 들어와. 네 방은 그대로 둘 테니까. 아 진짜 언니, 나도 한번 한다면 한다니까. 이제 보라고 내가 혼자 얼마나 멋지게 잘 사는지. 그렇게 큰 소리치며 언니를 안심시켰지만 처음에는 우왕좌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와이파이 설치하는 단자도 못 찾아서 헤매다가 서비스 센터 직원이 와서 바로 눈앞에 있는 신발장 옆 단자를 여는 거 보고 허탈하게 웃었거든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힘들 때마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내고 있는 언니를 생각했어요. 언니만큼 잘 하게 되면 언니 옆에 가자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덕분인지 회사에서도 점차 제 능력을 인정받았고 저는 인센티브도 곧 잘 받는 우수 직원이 됐죠. 그렇게 저는 언니한테 뜨문뜨문 연락하며 홀로서기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언니도 사업이 막 궤도에 오른 시점이라서 엄청 바빴고 때로는 해외 출장도 가야 했기 때문에 서로 바빠서 한참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살았죠. 그게 아빠가 돌아가시고 4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당시 해외 출장이 잦아진 언니와 거의 1년 반을 얼굴 한번 못 보고 지내던 때였어요. 다가오는 아빠 기일에 만나자고 약속했지만 언니는 출장지에서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제때에 돌아오지 못하고 저 혼자 아빠 기일을 맞이해야 했어요. 언니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 아빠 기일만은 정말 잘 챙겼기 때문에 혼자서 아빠가 돌아가신 날을 기리자니 참 씁쓸했죠. 그런 쓸쓸함이 남편과의 만남의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바쁘게 사느라 외롭고 쓸쓸한 걸 잘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해 들어서부터는 왠지 적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남편과 적당히 만나다 헤어지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남을 시작했어요. 전에도 몇 번 남자를 사귄 적이 있는데 다 몇 개월 되지 않아 헤어졌었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도 비슷한 만남이 되려니 생각했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다니는 기업의 타 계열사에 있었고 과장이었어요. 저는 그때 막 팀장을 달았을 때였고요. 남편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나 저희 팀의 팀장이나 같은 급이었어요. 그러니 서로 상사나 부하 같은 지위 차이가 없어서 만나기에 더 편하다는 느낌이 있었나 봐요. 저희는 대화도 참 잘 통했고 언제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 몇 개월은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은 전에 남자친구들과는 다른 것 같아서 만남에 대해 좀 더 진지한 태도를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각자 회사에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 만남이 길어지고 1년이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사귄다고 공개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선뜻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열심히 저를 설득했고 저도 언니를 완전히 안심시키려면 제가 가정을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남편의 프로포즈에 좋다고 대답했어요. 인사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도 성격이 좋아 보여서 내심 마음이 놓였고요. 언니는 처음 제가 결혼할 거라는 말을 했을 때 꽤나 놀랐지만 곧 잘 살라며 저와 남편에게 저녁을 사줬어요. 경호 씨라고 했죠? 우리 수인이 잘 부탁해요. 물론이죠, 저요. 이제 곧 결혼하는데 말 놓으세요. 그럴까? 우리 수인이 막내이고 상처도 잘 받거든? 그러니까 수인을 감싸주고 보듬어 줘야 해. 제부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언니, 나 이제 옛날에 나 아니야. 철없던 고등학생 이수인 아니라고. 경호 씨 앞에서 창피하게 왜 그래? 그랬어? 그랬다면 미안해. 언니가 너무 너를 어린애로만 생각했나 봐. 그럴 뜻은 아니었어. 라며 저희를 보고 웃는데 어쩐지 그 웃음이 쓸쓸해 보여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어요. 더 이상은 언니에게 기대면서는 나약한 동생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언니가 좀 쓸쓸해 보인다고 금방 감정적으로 돼서 눈물이라도 흘리면 여태까지 홀로 사려고 노력한 게 허사가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와 언니 사이를 잘 중재해 줬어요. 처형도 수인이도 이제 가족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잘할게요. 수인이 생각보다 더 씩씩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언니와 저는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언니는 저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했는데 저는 제가 모은 돈으로만 하겠다고 우겼거든요. 예단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언니가 미리 엄청 비싼 예단을 준비해서 그건 모른다며 언니와 살짝 싸우기도 했어요. 그 때문에 결혼식 날까지 언니와 조금 서먹했죠. 결혼 후에 저는 시어머니한테 정붙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가 부르면 바빠도 갔고 정말 딸처럼 잘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굉장히 칭찬하고 시어머니 지인들 앞에서도 추켜 세웠어요.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 아마 또 없을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이 어디 노인들 공경해? 뭐 하나같이 같이 하자고 해도 마지못해 하잖아.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 내가 쇼핑 가자고 하면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가고 어디 일방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바로 예약도 해주고 그래서 오늘도 니네가 나랑 남의 펜션으로 놀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우리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인사해. 우리 며느리 그럼 나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올게. 그동안 경호랑 잘 지내고 있어? 네, 어머니. 재밌게 놀다 오세요. 뭐 부족한 거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고요. 요새는 앱으로 주문하면 펜션에도 바로 갖다 주거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서 돌아가신 엄마 자리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무 거리낌 없이
친하게 지내는 남편이 부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이에 끼어보려고 더 잘하려고 했죠. 그런 노력이 참 부질없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지만 당시에 저는 절실한 심정이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각자 일로 바쁠 때에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혼자 지내는 언니가 떠올랐어요. 특히 언니 혼자 일만 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면 짠하고 괜히 눈물도 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전부 제가 아직도 어린애처럼 자립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럴수록 더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이겨내려고만 했어요. 사실 둘만 남은 피부친이 그렇게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니네 언니랑은 통연락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둘이 사이가 안 좋니? 아니 웬만하면 친정 이야기도 하고 그럴 텐데 너는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궁금하잖아. 그러면서 눈동자를 굴리는데 그게 쎄했지만 당시에 저는 시어머니를 믿고 있었어요. 실은 결혼 준비하면서 언니랑 좀 어색해졌는데 아직 풀지를 못했어요. 곧 가서 만나고 풀려고 해요. 경호 씨도 그러자고 했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 그랬구나. 원래 형제들끼리 사이좋기가 쉽지 않다더라. 나야 경호 하나니까 잘 모르는데 친구들도 보면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사이 안 좋은 집 많아. 서로 질투하고 샘내는 것도 장난 아니라더라. 그러니 그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해. 너한테는 우리도 가족 아니겠어? 내킬 때 천천히 다시 이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네, 어머니. 사이 안 좋다고 하면 저를 나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를 왜 나쁘게 봐? 우리 집 복덩인데. 저 말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때 알아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저한테 언니와 너무 빨리 화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했는데 그때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전부 좋게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길에 언니한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수인아, 언니야. 결혼하고 한 번도 오지 않아서 내가 먼저 연락했어. 너 결혼하고 벌써 6개월이잖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했나 싶어서. 아니야, 그렇다기보다는 뭐. 그래? 이번에 엄마 기일에 올 수 있어? 가야지. 그때 다시 연락할게. 언니 목소리가 어째 어두운 게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밤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언니가 저렇게 전화까지 했는데 이번에 엄마 기일에 만나 속에 있던 말도 하고 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언니가 더 이상 저를 보호해야 하는 어린애로 보지 말았으면 해서 그랬던 건데 왜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 싶기도 했죠. 그런데 엄마 기일이 오기 전 언니 비서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웬만해서는 연락을 안 하는 분이라 어리둥절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최 비서님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다 전화를 하셨어요? 아, 네. 사실 대표님 때문에요. 대표님이 수인 씨한테 얘기 안 했죠? 얼마 전에 신장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받았거든요. 신장이요? 콩팥 말하는 거죠? 네. 그게 잘못하면 투석받게 될 수도 있다는데 정확한 검사 결과 이번 주 나오는 거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대표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수인씨가 자주는 못 와도 왕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이런 거 주제넘는 참견인 거 아는데 대표님 다른 가족이 없잖아요. 그래도 친척보다는 친동생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저도 용기 내서 연락드린 거예요. 아, 네. 연락 잘하셨어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언니한테 가볼게요. 저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바로 언니한테 갔어요. 언니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어요. 집에 온 언니는 제가 와 있는 걸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어쩐 일로 온 거야 연락도 없이. 언니 정말 이럴 거야? 나 이 땅에 혼자 남겨두려고 작정했어? 왜 아프다는 말 안 했어? 내가 그렇게 언니 맘 아프게 했던 거야? 나는 단지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예단도 나 스스로 다 준비하려고 했던 거고 언니가 걱정 안 해도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준다는 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언니.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 나 언니까지 잃기 싫어.
라며 언니 품에 안기자 언니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래, 나도 너한테 걱정 안 끼친다고 하는 게 이렇게 됐네. 미안해. 그리고 나 괜찮을 거야. 어떻게 괜찮아.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일한다고 이렇게 늦게 집에 오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언니 챙길게. 그러면 제부랑 시어머니가 싫어하지 않겠어? 아니 언니. 경호 씨랑 시어머니 그런 사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제 말에 언니는 갸웃하며 아리송한 표정을 짓더군요.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언니가 그저 걱정하는 줄 알고 다시 괜찮다고 강조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알았다며 저더러 편한 대로 하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언니가 아프다는 걸 알리고 병원 갈 때랑 주중에 한두 번은 언니를 돌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선뜻 그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제 말에 뜸을 좀 들이다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내가 언니한테 가는 거 마음에 걸려? 아니, 그건 아니고 너 언니랑 사이 별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갑자기 아프다는 말에 언니 돌본다니 어색해서 그러지. 알아서 해. 아무리 싸워도 피를 나눈 자매야 우리. 아프다고 하면 돌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그렇지. 둘이만 있는 시간이 많은 건 아니지? 병원에 가고 집에 잠깐 들르는 거니까? 알았어. 저는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걸 갖고 따질 생각이 들지 않아 넘어갔어요. 언니는 다행히 투석까지 하지 않아도 됐지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약도 잘 먹어야 했어요. 무엇보다 잘 쉬는 게 중요했고요. 제가 언니 병원을 따라다니고 식단 관리를 신경 쓰자 누구보다 비서가 마음을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따로 좀 볼 수 있냐고 했어요. 저는 카페에서 보자고 했고 언니 비서는 거기서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더군요. 이거 꼭 수인 씨한테 알려야겠다 싶어서요. 제가 연락드리고 다시 만난 수인 씨는 수인 씨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얘기한 거랑 너무 달라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요? 그걸 최 비서님은 어떻게 알고요? 역시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수인 씨 남편하고 시어머니 한 달에 한 번꼴로 대표님 찾아와서 돈 받아갔어요. 계좌이체는 흔적 남는다고 전부 현금으로요. 그거 한두 푼도 아니었어요. 그게 다 수인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어린애 같아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평들이었는데 대표님은 집안에 어른들이 없으니 이러는 것 같다며 이 돈 갖고 가고 수인 씨한테만 잘해주면 상관없다고 달라는 대로 다 주셨어요. 그리고 수인 씨 예단 때문에 대표님하고 멀어졌잖아요. 그 예단이요. 시댁에서 따로 다 받아갔어요. 뭐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진짜예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거든요. 정말이에요. 사실 대표님 사무실에 CCTV 있거든요.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 달아놓은 건데 그거 기록 돌려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사실이라는 거 알 거예요. 제가 만약을 위해서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어요. 아니, 언니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전부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인 씨는 대표님이 수인 씨 어리게만 생각한다고 하지만 대표님으로서는 엄마 아빠 노릇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도 좀 헤아려 주세요. 그 집에서 늘 말하는 게 부모 없이 자라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된 여자 시집가기 쉬운 거 아니다. 그런 사람 받아줬는데 그렇게 어린애처럼 굴고 힘들게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대표님도 수인 씨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었지만 수인 씨가 박경호 씨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 이런 사실을 알고 충격받을까 봐 최대한 모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 안 주면 수인 씨 괴롭힐까 봐 주신 거고요. 그깟 돈 준다고 어떻게 안 된다고 수인 씨만 편하면 된다고요.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는 말이 뭔지 확 실감했어요. 그동안 두 사람 다 저한테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제서야 둘이 저더러 언니랑 천천히 가까워져라. 언니랑 둘만 있지 마라. 그런 말했던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자기들이 돈 받아가는 거 저에 대해 험담하는 걸 들킬까 봐 그런 거였어요. 저는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쩌면 두 사람한테 시달리느라 언니 건강이 더 나빠졌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 두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어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했고 언니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저는 그날
언니 옆에 있기로 결심했어요.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정은 다 떨어졌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고 참 애틋했는데 그 모든 게 뒤바뀌어 버린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두 사람은 그 정도로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언니한테 빨대 꽂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일단 회사에 병가를 내고 언니가 다시 검사받기 전까지 언니 식단과 운동 그리고 잠자는 것을 다 체크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언니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다 터놓게 되었죠. 저는 저대로 언니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했던 게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고 언니는 언니대로 제가 부모 없다고 욕먹지 않고 편하게 살기만 바랬던 게 저의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게 된 거였고요. 언니, 나 이대로는 못 있어. 그 인간들 진짜 어떻게든 벌받게 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언니가 먼저야. 언니 병원에서 검사 다시 받고 뭐라고 하는지 얘기 들은 다음에 결정할 거야. 라며 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가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언니가 일주일 정도 입원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잠시만이라도 아무 일 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면 훨씬 괜찮을 거라고요. 저는 꼭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언니는 제가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회사 일 너무 걱정하지 마. 최 비서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고 언니 잠시 비워도 문제 없을 만큼 잘 키워놨잖아. 어차피 임원들은 한두 번 와서 회사 일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나랑 병원에 있어. 알았지? 그래, 네 말대로 할게. 정말 수인이 이렇게 믿음직한 거 빨리 알아줬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그 사람들 배만 불리는 짓 안 했을 텐데. 나도 마찬가지지 뭐. 괜히 자존심 부리다가 이렇게 됐네. 언니 입원 수속이 끝난 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에 갔어요. 언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계속 같이 있겠다는 말을 하고 어떻게 나오나 지켜볼 작정이었죠. 그랬더니 이 인간 상상했던 것보다 더 못돼먹게 나오더군요. 굳이 입원까지 하나? 무슨 암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도움 있으면 되지. 왜 네가 있어야 돼? 수술해야만 심각한 병인 건 아니잖아. 신장은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는 장기도 아니고 지금 입원하는 것도 앞으로 투석하지 않기 위한 방어책일 뿐이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동생인 내가 옆에서 잘 간병해야지. 저는 당장이라도 그 자식 머리통을 후려치고 싶은 걸 꾹 참았어요. 원래 의사들 돈 벌려고 환자들 겁주고 과잉 진단하잖아. 젊은 사람인데 신장이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지겠어. 너무 병원 말만 믿지 말고 다른 것도 좀 알아보지 그래. 너는 너무 남의 말을 덥석 믿는 게 문제야. 소영도 좀 그런 편인가? 그래서 사업은 잘 되나 모르겠네. 어따 대고 언니에 대해 들먹이냐며 당장 소리치고 싶었지만 알겠다고만 하고는 짐을 챙기며 제 기금속에 통장 같은 것도 싹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저는 언니 병실에 있으면서 최 비서님과 함께 앞으로 남편과의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의논했어요. 제가 그러는 걸 꿈에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언니가 퇴원한 후 처음 다시 병원에 가는 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얘, 너 언니 퇴원했다며? 그럼 여기 와서 일 좀 해. 나 독감 걸렸나 봐. 열이 끓는다 끓어. 그럼 병원 다녀오셨죠? 약 드시고 푹 주무세요. 저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싸늘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이틀쯤 지났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밖에서 보자며 다시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럼 언니 집 가까운 데서 보자고 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러 언니네 동네까지 찾아왔어요. 저는 일부러 30분 정도 늦게 약속 장소에 나갔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늦었냐며 뭐라고 하더군요. 언니가 갑자기 아픈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 두고 어머니랑 수다 떨러 나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수다를 떨러 온 게 아니야. 아무튼 잠깐 있어봐. 경호도 온다고 했는데 경호 오기 전에 너한테 먼저 말하려고 했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전처럼 살갑게 굴지 않자 시어머니는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이 오자 두 사람은 서로 신호를 보내더니
지들끼리 입을 맞춘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남편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실은 말이야, 혹시 처형한테 들었을지 모르는데 나랑 엄마가 처형을 찾아간 적이 있거든. 그때 처형이 이런 말을 했어. 자기네는 가족이 없으니 나랑 엄마도 회사에 지분을 갖게 해주겠다고. 그래, 그랬단다. 근데 사년처녀가 저렇게 아프다고 하니 우리는 그때 이후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서 말이야. 저는 그제야 이 사람들이 시커먼 속내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인간들은 처음부터 저 같은 건 아무 관심도 없고 언니 회사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네 재산 불리기 위해 저 하나 정도는 구하 삶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고요. 시어머니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돈처녀 저렇게 아픈 거 보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경영권 같은 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분이든 경영권이든 받을 수 있는 게 낫겠다 싶어. 나는 사실 뭐 아는 게 있니? 경호가 내 몫까지 다 받아도 난 상관없어. 아, 그랬어요? 언니가 그런 생각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요, 언니는 저한테 그런 말 하나도 안 하던데요? 아, 둘 사이가 별로잖아. 아직도 안 풀린 거 아니야? 둘이 같이 있어도 그런 이야기까지 하기는 좀 그랬나 보지. 맞아. 보니까 처형도 수인이 너는 모르기 바라는 거 많더라고. 그랬겠지. 내가 두 사람이 언니 찾아가는 거 알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니까. 제가 날카롭게 대답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럼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최 비서님 말로는 그 사무실에 CCTV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정도 보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니 사무실은 CCTV뿐 아니라 독청 방지 장치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언니가 그런 말을 먼저 했는지도 확인 가능하고요. 제 말에 두 사람은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떠듬떠듬 이러더군요. 아, 근데 그 얘기한 지가 좀 돼서 그런 거 놓고 하는 건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파기되지 않아? 그래, 그렇지? 그 말 나온 지는 한참 됐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갔어. 아니에요. 저희 언니 회사 그런 거 1년 이상도 보관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염려 마시고 제가 최 비서님 통해서 확인할게요.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두 사람은 오늘도 언니 집에 있을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야죠. 언니 아직 힘들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말 했는지 언니한테도 확인도 해봐야 되고요. 아니 뭐 대단한 병에 걸렸다고 그런다니? 어지간하다 너도. 그리고 너는 언니 감명한다면서 뭘 또 그런 걸 물어본대? 아픈 사람 좀 낫기라도 한 명 물어보든지 하지. 그건 엄마 말이 맞아. 수인이 너 이제 좀 집에 들어와. 맨날 처형한테 가서 붙어있으니 이거 참. 왜? 뭐 불편한 거라도 있어? 뭐가 불편한데? 내가 언니 옆에 붙어있으면 안 될 거라도 있어? 아니 무슨 애들도 아니고 그렇게 돈이 넘쳐나면 도움 있으면 되지. 그게 뭔 공상이라니? 경호 말이 맞지 뭐. 그래, 막말로 처형이 죽을 병 걸렸냐? 아무 환자한테도 이런 호들갑은 안 떨겠다. 정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순간 저는 제 앞에 있던 커피를 두 사람한테 확 부어버렸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정말 가짜나서 댁들 다 들켰어. 댁들이 내가 징징대네 애 같네 하며 언니 아킬레스건 건드려서 돈 받아간 거 내가 다 안다고. 언니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한 줄 알았어? 대놓고 대낮에 강도짓 한 게 내 귀에 안 들어올 줄 알았냐고. 뭐? 니네한테 지분이나 경영권을 줘? 웃기고들 있네. 나 벌써 다 확인해봤어. 니들이 돈 6번이나 현금으로 받아간 거 다 봤다고.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걸 악용해서 지들 배를 불려? 이런 빌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이. 니네 앞으로 가고 단단히 해. 나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제 말에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바로 카페를 나왔어요. 그 후 저는 최 비서님과 함께 의논하며 선임한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소송장을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보냈어요. 두 사람이 언니한테서 돈을 뜯어간 건 영상도 남아있고 둘이 저를 모함했던 음성 기록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완전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써서 신혼집에서 남편 짐을 싹 빼서 시댁으로 전부 보내버리고 신혼집은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아 그날 바로 사겠다는 사람한테 그냥 싸게 넘겨버렸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졸지에 집을 잃게 되었고 시어머니랑 같이 전화를 해서 사정을 하더군요. 수인아, 그게 말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 다 설명할 수 있어. 처형이 그런 말 한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내 말 끝까지 들어. 야, 언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내가 확인했어. 너 허튼 수작 부리지 마. 니네 엄마 보고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해. 안 그러면 네가 한 짓 회사 커뮤니티에 다 올려버릴 테니까. 그러자 남편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 둘은 저한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장을 받아든 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언니 집으로 찾아와서 저와 언니한테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정말 미안하다 세아가. 우리가 잠시 미쳤었나 봐. 그래, 처형이 돈을 워낙 잘 버니까 그만 눈이 돌아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인아. 처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사돈처녀, 우리 그 돈 없어. 그거 우리 다 못 갚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선처해줘.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멀쩡히 당당히 잘 살아있고 댁들한테 그렇게 잘하는 내 동생 이상한 사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그랬겠어요.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진짜 철성신세 지게 할 테니까. 언니가 바로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연락하면서 경찰까지 불러달라고 하자 두 사람은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두 사람은 소송할 비용이 없다며 봐달라고 저희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는 두 사람이 2년 내로 돈을 다 갚기로 하는 조건에 합의이혼을 하라고 했죠. 둘은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고요. 이후 언니는 저희 회사 이사님한테 남편이 한 짓을 알렸고 그 일로 남편은 임원들한테 찍혀서 계속 찬밥 신세로 있다가 결국 사표를 쓰고 어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 짧은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었어요.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에 가기 편하면서도 공기 좋은 데를 찾아 이사를 했고요. 남편은 지금도 저희 돈을 갚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그쪽 인간들하고는 완전히 연을 끊고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도 돈을 다 받아내려고 해요. 너무 괘씸하니까요. 저는 아직도 그 인간들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거든요. 아무튼 저는 좀 더 언니와 지내며 재혼이나 앞날에 대한 건 천천히 생각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날들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